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어 통역사 필기시험 대비반입니다. 저는 장애인 복지론 수업하고 있습니다. 호경화입니다. 네, 저희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장애인 복지, 장애와 장애인을 어떻게 범주화하고 정의하느냐라는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많은 법들이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을 범주화하고 정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는 장애를 15개로 현재는 나누고 있다. 그러면서 그 앞에는 1981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생기면서 5개 유형으로, 이거 10개죠. 5개로 장애인을 범주화했었고, 심신장애자란 말이 89년도에는 장애인으로 바뀌면서 장애인 복지의 범주들이 우리나라가 확대되어 왔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법들 안에서 각각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도 살펴봤었어요. 근데 각각의 법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으로 장애를 범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 복지 안에서 보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또 이제 뭘 살펴봤느냐? 그러면 주요 서구 국가들, 주요가 어딘지 애매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 장애를 정의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회보장법과 재활법과 ADA, 즉 미국 장애인법에 대해서 각각의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저희 살펴봤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지도 살펴봤었습니다. 영국은 사회적 모델이 주창이 되고 있긴 했지만 사실상 장애를 범주화하는 것은 의료적 모델에 훨씬 더 치중이 되어져 있다. 의료적 기준에 의해서 장애를 범주화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가 하면 독일은 어떻게 나눠졌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독일에서는 장애인의 평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기 전에는 이 장애인들의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그래서 생업 능력 상실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장애를 나눴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신체장애자 복지법과 지적장애자 복지법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장애자 기본법이라는 것으로 같이 묶여서 갔었다라는 말씀까지를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제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는 사회적 장애를 분류하고 있으면서 외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장애로 사회적 장애로 포함시키고 있고 타인 의존도가 높은 타인 의존자도 장애 영역에 포함시킨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죠.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도표도 하나 보여드렸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 출연율이 5.4%다라는 말씀까지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선진국가 복지국가로 갈수록 장애인의 범주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었던 포괄적인 범주, 즉 환경과 참여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장애 요소들까지를 포괄하는 개념보다 이게 폭넓은 것으로 범주화되고 있다라는 정도를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복지의 이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번 시간도 최대한 천천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장애인 복지의 2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의 실천적 개념과 목적적 개념이 뭐냐라는 개념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아울러서 장애인 복지의 목적이 뭐냐? 우리 장애인 복지를 하는데 뭐 때문에 하는 거지? 라는 목적과 그 궁극적인 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또 목표들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장애 출연율이 아까 몇 프로였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4%인데 그 사람들만을 위한 복지냐라는 것에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장애인 복지는 전체를 위한 거다. 뒤집어서 말하면 보편적 모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지? 라는 것들을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장애인 복지의 대상, 장애인 복지는 누구를 위한 것? 아주 쉽죠. 장애인 복지, 장애인을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죠.
더 상세하게 나중에 들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가치 개념까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금방 끝날 것 같습니까? 자, 눈 반짝 뜨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첫 번째는 장애인 복지의 개념입니다. 장애인 복지는 지금 이제 목적적 개념과 실천적 개념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목적 개념의 장애인 복지란 장애인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상태, 바람직한 사회적 상황이 되게끔 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다. 목적적으로. 그래서 의학적인 핸디캡을 가진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 이 그 자체가 가치이기 때문에 능력껏 살며 충실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적 개념이에요. 인간의 전체적 발달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목적적인 개념입니다. 말은 어려워요. 하지만 무조건 제가 매번 시간마다 얘기할 겁니다. 시험은 글로 나옵니다. 글을 보셔야 합니다. 자, 목적적인 개념은 장애인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바람직한 상태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학적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과 최대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장애인 복지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발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목적적 개념이에요. 조금 더 가볼게요. 장애인의 많은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중에 이 목적의 개념은 장애인 그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장애인 그 자체를 바꾸는 거. 즉 손상이나 잔재되어 있는 능력들 자체를 개발을 해서 이 사람 자체가 사회적 상황 안에 바람직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장애인 복지라는 것의 목적적인 개념입니다. 이건 1차적인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실천적인 개념에서 장애인 복지의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복지인데 실천적인 개념에서는 장애인 복지가 뭐냐라고 하면 정책, 제도, 원조 활동 등 사회적 체계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장애인 복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는 장애인 복지는 복지 정책, 제도, 원조 활동 이거를 해주는 것이 장애인 복지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좀 더 폭넓게는 거기에 교육, 위생, 노동 등과 관련된 시책까지를 전부 다 포괄해서 사회적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장애인 복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장애인의 인격의 존엄성과 인간적 권리의 회복, 그리고 자립의 노력과 사회 참가의 기회 보장 등에 입각하여 참가의 기회 보장 나왔어요. 그렇죠? 장애인의 본인의 노력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가 장애인의 재활을 원조함으로써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민도 재활에 협력하는 책무를 짐으로써 장애인의 핸디캡을 가능한 한 경감시켜 장애인과 같은 생활 조건과 생활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천적 개념의 장애입니다. 장애인 복지입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이 장애 자체의 목적 개념은 장애인을 사회적 상황에 바람직하게끔 두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잔존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개념적인 의미였었어요. 그렇죠? 목적적인 의미에서. 근데 실천적 개념에서의 장애인 복지는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왔던 손상, 개인적인 부분들에서 사회적 개념, 보편적 개념으로 오면서 참여와 그렇죠? 기회 보장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꾸어 주는 것들이 실천적 개념의 장애인 복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애인의 핸디캡을 가능한 경감시켜서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 조건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장애인 복지다라는 걸로 머릿속에 개념 정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장애인 복지의 목적은 뭐냐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빨간 글씨입니다. 빨간 글씨.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입니다. 또 어떤 곳에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가 또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 자, 기본적으로 장애인 복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입니다. 자,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목표인 거죠. 수단적인 목표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개인의 전인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 그래서 장애인 복지 과정 자체를 통해서 장애인 복지에 이제 뭐 이런저런 서비스들이 주어지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과 잔존 능력을 촉진시키고 개발해서 사회적 역할 기대에 대응하는 주체적인 능력으로 전환시키는 것. 말은 참 어렵습니다. 자, 장애인의 기본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어요? 정확하지 않지만 보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시각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청력이 좋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팔다리가 불편했을 경우에 다른 것들로 할 수 있는, 물론 보장기구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재활을 통해서 능력들이 향상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장애 복지의 개념 이야기를 할 때 목적 개념이 뭐였어요? 장애인이 사회 상황 안에서 바람직한 상태가 되는 것. 자, 이것의 똑같은 목표가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의 전인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 즉,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활을 시키는 것이 이 수단적인 목표의 첫 번째다. 장애인을 사회 통합을 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장애인의 전인적 능력을 개발하는 게 첫 번째 포함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것 역시 장애인 복지의 수단적인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 가진 전인적인 능력을 개발시켰어요. 그렇죠? 이렇게 향상시켜서 주체적인 능력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 환경을 개선합니다. 자, 볼까요? 사회 접근권 보장, 기회 균등권 보장 등 가시적인 현실의 가치로 전환시키는 것. 그래서 사회 환경 자체를 장애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장애인 개념 잡을 때, 자, 우리 앞에 지금 개인의 전인적 능력 개발은 우리의 이 개념 자체에서 목적 개념으로 잡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회 환경 개선은 실천 개념으로 잡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정책, 법, 제도 등등의 것들을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 개선해 주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목표다. 무엇을 위해서?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 그래서 장애인 복지는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이 사회에 통합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거를 위해서 장애인 개인의 전인적인 능력을 개발시키는 하나의 축과 사회 환경을 개선시키는 또 다른 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 색깔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장애인 복지가 왜 필요하냐라는 이야기들을 해볼 겁니다. 장애인 복지가. 자, 현대사회에 들어가면서는 특히 산업사회가 지나고 나서는 장애인 복지는 모든 성원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 사회적 모델이 나오면서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한다. 누구나 발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시민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더 보편화한 것들이 거기에 개인적인 것들까지 같이 묶여지면서 장애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편적 모델 얘기들이 우리가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것과 더불어서 장애인 복지가 현대사회에 왜 필요하냐라는 얘기들을 좀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산업화에 따라서 장애 유발 요인이 증대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 설명 필요 없이 다 이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산업화 때문에 장애인이 발생했죠, 그렇죠? 자, 그걸 글로 써봤죠. 산업화로 인해서 공해나 각종 오염이나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들이 자꾸 증가를 해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파괴되고 장애가 되는 것들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거, 그냥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이 파괴되고 손상만 되면 참 좋은데 의학 기술이 또 발달하네요. 그러다 보니 사망률은 감소해요. 그렇게 되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들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사고의 위험으로 모든 사회 성원들이 잠재적인 장애 대상이 되죠. 맞아요. 사람들한테 장애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면서요. 저도 될 수 있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누구나 될 수 있는 사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아무튼 모든 사회 성원들이 잠재적인 장애인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막상 본인이 장애인이 되면 못 받아들이죠. 그럴 거라고 말로는 하지만 막상 그렇게 오면 굉장히 비관적으로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현재 장애인, 관련인, 가족, 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사회 구성원이면서 이들이 전부 다 잠재적인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장애인 복지는 산업화에 따른 장애 유발 요인들이 증대되면서 장애인 복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장애인 복지가 왜 필요하냐라는 것에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집에 장애인이 한 명 있으면 이 사회적인 비용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의 보호나 잔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재활, 우리 앞에 얘기했었죠. 개인적으로 전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장애인 복지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사회 통합 이런 것들의 주안점들을 두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기본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않죠. 보호를 받거나 또는 주는 서비스를 받거나 하는 것들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자, 개인적인 전인적 능력을 향상시킨다라는 장애인 복지를 두고 보면 의존적으로 계속적으로 소비만 했었던 장애인들이 경제 활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재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얘기를 할 거지만 뭐 이렇게 심리 재활, 의료 재활, 사회 재활, 직업 재활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자, 직업 재활이란 이 사람들의 직업적인 접근, 뭐 훈련 등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잔존 능력을 끌어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중증 장애인들의 의존적인 비경제 활동이 장애인 복지라고 하는 재활 등등을 통해서 직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활동으로 들어오면서 이 사회적인 부담 자체를 경감시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소비자 맨날 이 국가의 공공재만을 소비하던 것들에서 세금을 내는 생산적인 사람들로 들어오게 되고 사회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자,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 세 번째 볼까요? 장애라는 것이 사회관계에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데 이 사회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이 중증장애인 가정이 있어요. 그냥 뭐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조금의 도움이 있는 거 말고 중증장애인 가정이 있으면 이 가정은 사실상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뭐 다른 사람들과의 뭐 기타 등등의 관계에서 엄청나게 힘들어지죠. 그리고 제약을 되게 많이 받아요. 특히 예전에는 이 중증 장애인이 한 명 있으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족들이 전부 다 총력을 기울여야 했었고, 그게 힘들어지면 어떻게 됐다고요? 가족들이 해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니 탓이야 내 탓이야 이러면서 이혼과 기타 등등의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었죠. 특히 이제 현대는 핵가족화가 되면서 조금 더 과중한 부담들이 일어나면서 가족들이 해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가족이 해체되면 누군가는 돌봐야 하니까 뭐 가족 안 되면 이제 친척, 뭐 이웃, 직장, 지역 사회에 있는 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이 영향들을 받게 되죠. 뒤집어 말하면 중증장애인 한 분으로 인해서 받았던 고통이나 제약이나 한계나 어려운 점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관계들에도 고스란히 내려가게 되는 문제를 가지게 되죠. 근데 장애인 복지라는 것들을 통해서는 이 부정적인 효과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 일시 위탁 시설이나 활동 지원인 등의 원조 체계 등이 사실상은 중증 장애인의 보호에 따른 이제 부담을 좀 분산시키죠. 최소화시키고. 그러면서 장애인 자신의 복지나 관련인의 생활을 보호할 수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복지라는 것들 자체는 장애가 사회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설명 필요 없겠죠. 사실상 헌법에 규정된 행복 추구권, 평등권, 교육권, 권리권, 환경권, 그렇죠? 생존권, 뭐 이런 것들의 기본권이잖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인권은 태어나면서 천부적으로 이 보장받은 권리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산업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부담의 경감. 세 번째는 장애가 사회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네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는 현대사회업사에서 정말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금 장애인 복지 얘기하고 있어요. 장애인 복지의 개념이 뭐였고 장애인 복지의 목적이 뭐였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장애인 복지의 목적이 뭐라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통합.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회통합. 자,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목표가 뭐라고요? 실천적인 수단으로 목표가 첫 번째는 장애인 개인의 전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두 번째는 환경과 제도 등등을 바꿔주는 것. 포함이 되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얘기했었고 장애인 복지가 현대사회에 왜 필요한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장애인 복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장애인 복지의 대상은 뭐냐, 누구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의 대상은 말 그대로 이렇게 빨간 거 있으면 장애인 이렇게 칠 텐데요. 자, 예전에는 우리 장애인 복지 대상은 이러면 장애인,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장애 복지의 대상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 장애라는 걸로 정의를 합니다. 장애. 다시 말하면 제가 써놨는데 이제 장애인 복지 과정에서 대처해야 하는 변화 또는 조치 대상. 이게 장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 대상에 장애인 이게 아니라 장애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 장애라는 것들은 개인적 장애와 사회적 장애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리가 장애를 개념화할 때, 장애인을 개념화할 때 개인적인 개념, 그렇죠? 손상이라고 하는 자체를 놓고 장애가 환경을 포함하는 사회적 개념, 보편적 개념으로 바뀌어갔어요. 그렇죠? 쭉. 그러다 보니 이 손상과 의료적인 모델 안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대상은 누구? 개인, 장애인. 그래서 이거의 목표는 뭐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 개인의 전인적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거. 근데 지금은 이 개념 자체가 흘러서 더해져서 사회적인 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 복지의 대상이 되면서 개인이라는 것과 사회적인 장애 둘 다가 장애인 복지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 장애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복지 과정에서 대처해야 하는 변화 또는 조치 대상이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 장애에는 개인적 장애와 사회적 장애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개인적 장애를 한번 살펴볼까요? 개인적 장애는 말 그대로 개인, 나에게 주어지는 손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개인적 장애는 또 근로는 신체 장애와 의식 장애와 능력 장애로 나뉘어집니다. 자, 신체 장애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신체적 조건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 구성 요소의 손상 또는 손실로서 신체 형태와 신체 기능에 발생하는 장애. 그래서 뭐 신체 구조상의 장애. 신체 구조 장애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뭐 지체, 그렇죠? 마비, 신체 절단, 신체 변형, 손실, 손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체 구조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체 기능 장애는 자, 우리 이렇게 하지 이런 것들이 절단되면 걷기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체 구조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체 기능의 장애가 나타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걷기, 보기, 말하기, 생각하기 등 신체 구조 장애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신체의 단순 동작 기능 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ICIDH. 우와, 그게 또 언제 나왔던 얘기야? 그쵸? 국제분류 할 때 우리 얘기했었죠. 첫 번째 나왔던 것들. 거기에 신체 구조 장애라고 하는 건 임페어먼트라고 하는 손상과 같은 개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신체 기능 장애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한 동작 기능의 장애이면서 disability라고 하는 기능의 제약으로 보시면 이해를 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신체적인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 장애 안에서 이제 이 의식 장애라는 게 있어요. 의식 장애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의식 상태에서 이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이 동기를 지향하면서 의식들이 발전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 안에 신체 장애가 직접이나 간접적인 원인이 돼서 이상 상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이제 뭐 지금이야 이 시험을 보기 위한 과정들로 가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관련된 개괄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쭉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장애인 복지 안에서 뭐 심리 재활이나 뭐 상담이나 이런 내용들을 들어가서 보다 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뭐 이 의식의 변화 뭐 이런 것들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장애를 가지면 부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수용을 하는 단계까지가 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정 단계에서 수용까지 다 오느냐, 그게 아니면 계속 부정하고 부인하는 단계로 남느냐, 이런 것들의 문제인데, 신체 장애가 옴으로써 나의 의식 장애 자체가 부인하고 부정하고 투사하고 하는 방어 기제 등등이 발생하는 그런 이상적인 상태가 발생하는 것들을 신체 장애, 그 개인적 장애 안에 의식 장애라고 본다라고 이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개인적 장애의 통합으로 앞에서 말했던 신체 조건의 문제와 이 신체 조건이 의식이랑 같이 맞물려져서 오는 것들이 능력 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개인적 장애는 신체 장애와 의식 장애와 능력 장애가 있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인적 장애가 왜 나왔어요? 장애인 복지의 대상이 장애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장애라는 것 안에는 개인적 장애와 사회적 장애가 있다. 우리는 지금 첫 번째로 개인적 장애 안에 신체 장애와 의식 장애와 능력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장애인 복지 대상인 장애 안에 사회적 장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장애는 말 그대로 이 사회적으로 오는 장애들이죠. 사회적 장애는 크게 물리적 환경 장애, 그다음에 문화적 환경 장애, 그다음에 사회 심리적 환경 장애라는 것들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은 여러분들 뭐 우리 흔하게 아시는 것처럼 물리적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는 공간, 내가 사는 공간, 또 내가 일하는 공간, 그래서 거주, 생활 공간,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물리적 수단들을 전부 다 포함한 환경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생활할 때 환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다음에 일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런 것들에 아주 쉽게 물리적 환경이면 턱이 하나 있어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는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 높낮이가 안 맞아서 살 수 없는 것들, 기타 등등의 이 물리적인 환경상으로 장애가 있는 것들을 사회적 장애 안에서 물리적 환경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환경 장애입니다. 문화적 환경 장애. 문화적 환경 장애는 기술이나 과학이나 종교나 도덕이나 법률적이나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문화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것들에 장애가 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문화적 환경 장애는. 근데 이제 문화적 환경 장애를 글로 보면
저 좋아하지 않지만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글을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상징적인 문화와 이 규범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상징적 문화라고 하는 거는 문화적 가치 기준이나 문화적 실용성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나 사회 의식의 제고가 어려운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왔던 가치 기준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문화적 실용성, 그거에 따른 행동을 그대로 하지 않으면 이 사회 안에 포함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문화 환경 자체가 하나의 장애 요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보면 좀 더 쉽게 볼까요? 자, 전라도와 경상도를 한번 볼까요? 거기가 문화적으로 가치 기준이 다른가? 이건 좀 아닐 것 같다. 그렇죠. 상징적인 문화 기준을 좀 보면 다문화 가정들을 한번 살펴보죠. 다문화 가정을 보면 서로가 가졌던 상징적인 문화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둘이 어울려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생기죠. 이런 장애 요인들 자체를 상징적 문화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가 하면 이 문화적인 환경 안에는 규범적인 문화 환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규범 문화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 아주 쉽게 가볼게요. 이거는 이게 장애냐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 규범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규범화되어 있는 이 규범 문화 안에서의 장애인들이 발생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 내에서 가치 기준들이 달라서 내면화되지 못하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구성짓는 거 말고 어떤 사람은 이 조직에 적응을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너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규범적으로 이 문화 조직에 안 맞는 게 아닐까. 그렇게 갖는 또 다른 이제 규범화되지 않는 장애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성장하는 데 장애인이 되는 것들을 이 문화적 환경 장애 안에서도 규범적인 문화 환경 장애로 본다.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우면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쭉 써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걸 이해로 가져가면 나중에 글을 볼 때 더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글 자체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는 센스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물리적 환경 장애와 문화적 환경 장애가 있고요. 사회 심리적인 환경 장애가 있습니다. 사회 심리적인 환경 장애는 지역사회나 공동체 등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 심리적인 이 환경상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던 장애인이 뭐예요? 도와줘야 되는 사람요. 라고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장애인은 도와줘야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또 그런 얘기들 합니다. 어디 이 사진 같은 데서 본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어느 쪽에 가면 부족이 발가락이 2개만 있는 부족이 있대요. 이렇게 사진상으로.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 안에 가면 이 형성되어 있는 이 환경 안에 가면 물리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장애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손가락이 5개인 사람들이 발가락이 5개인 사람들이 이상해 보인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이 사회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리적, 문화적 또 사회 심리적인 환경에 따라서 어느 공간에 가면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어느 공간에 가면 장애가 될 수도 없는 장애가 되지 않는 개념들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러한 개념들로 인해서 장애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장애인 복지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의 대상 중에 첫 번째인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는 개인적인 장애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신체적으로 나오는 거, 의식적으로 나오는 거, 능력적으로 나오는 장애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장애라고 해서 물리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 사회 심리적인 환경에 따라서 장애가 되는 것들이 우리 장애인 복지의 대상이 된다. 자, 이러한 장애가 되는 환경들을 전부 다 없애거나 변화시키거나 개선하거나 이런 것들이 장애인 복지이다라는 개념을 잡고 있는 거고요. 자,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장애라는 거 안에 개인적,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적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개가 다 합쳐져 있는 사회적 분리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핸디캡이라고 했던 건데요. 이 사회적 분리는 사실상은 그대로 머릿속으로 너무 많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고 다 알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장애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장애와 이 환경적인 장애가 다 같이 합쳐짐으로써 개인이 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불리한 상태에 있는 일명 핸디캡이라고 했던 거 역시 장애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라고 하는 것들은 처음에 나왔던 개인적 장애와 환경적 장애와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돼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회적 분리까지를 포함시킨 장애가 장애인 복지의 그 대상이다라는 것과 장애인 복지 대상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 게 중증 장애인이에요. 예전에는 장애인 복지 대상을 장애인이라고 했던 것들이 개념이 바뀌면서 지금은 장애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 장애, 환경적 장애, 사회적 장애 이것들이 합쳐진 사회적 분리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장애인 중에서도 사회 통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의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통합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장애인 복지의 또 다른 대상이 된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대상은 장애와 중증 장애인으로 나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장애인 복지 대상은 장애인이요. 이런 식상한 대답 이제 안 어울려요. 그건 옛날 대답이고요. 지금은 장애와 중증 장애인 나눈다. 장애는 개인적 장애, 사회적 장애, 즉 환경적 장애, 그리고 사회적 분리로 나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중증 장애인이 그 장애인 복지 대상이다까지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장애인 복지의 이념을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장애인 복지의 이념. 장애인 복지 자체를 왜 하지? 장애인 복지가 가지는 가치가 뭐지?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 게 장애인 복지의 이념인데요. 장애인 복지의 이념인데요. 자, 첫 번째는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게 장애인 복지의 첫 번째 이념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 장애인 복지의 목적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 통합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는 첫 번째는 가장 큰 이념이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통 우리는 장애인 권리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975년도에 유엔이 선포한 장애인 권리 선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 이념 중에 장애인 인권 존중입니다. 당연한 거죠. 또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게 하며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리의 주체로서 대해야 한다. 그렇죠? 참 쉬운 건데 우리 저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장애인들은 시대가 바뀌었고 많은 것들이 처우가 좋았다고 얘기하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장애인 복지의 첫 번째 이념인 장애인 인권 존중이라는 것들에 가면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게 하며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리의 주체로서 대해줘야 된다는 것들을 이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사회의 소수 집단으로서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아울러서 개인이 자기를 실현하는 기회를 보장받고 다른 장애인 복지 이념이 구현되기 위한 가장 전제 조건이 뭐다? 장애인의 인권 존중이다. 장애인 복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상도 있고 장애인 복지를 쭉 해왔어. 이 장애인 복지의 첫 번째 이념은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거다. 장애인 인권 존중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권리선언에 나와 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인권 존중을 위해서 이 사회 자체, 국가가 다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의 이제 이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장애로 인해 손상된 장애인의 생명과 생존권을 장애인 복지 과정을 통해 천부적인 생명, 그렇죠? 그리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동안 장애인 복지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거였죠. 우리의 생명권을 보장하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라는 것들이 한동안 이슈였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첨부받은 인권을 존중함과 더불어 생명과 장애로 인해 손상받던 생명과 생존권 자체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두 번째 이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많은 이 가치들이 있을 때 가장 우선하는 이 가치가 생명보호의 원칙이죠. 사실상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뭐 사회복지나 뭐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나 기타 등등의 많은 이 가치들이 묶여서 지나갈 때 거기에 가장 우선되는 1순위의 원칙이 생명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장애인 복지 안에서 이들이 장애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장애로 인해서 자유롭거나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기본적인 권리들을 천명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사실상 헌법에 보면 우리 이렇게 나와 있죠. 건강하고 문화적 최저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로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다. 헌법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장애인 복지법에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안 돼서. 사실상 이 개별법들이 안 나오려면 이 헌법 하나로 모든 국민이 다 행복하면 참 좋은데 그게 다 안 되다 보니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및 뭐 권리구제안 법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다소 안타깝습니다. 이 헌법만 있었으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텐데 이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장애가 다양화되고 있죠. 5개 영역에서 15개 영역으로. 그다음에 장애가 중복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각과 청각이 같이 되는 경우들, 그리고 아울러서 장애가 더 중증화되고 있는 경향들이 있으면서 생명권, 그다음에 생존권은 더욱더 중요한 이념이 되고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장애인 복지의 이념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념은 전인격 존중입니다. 자, 이 말은 처음에 제가 아니죠. 이 시간 처음이 아니죠. 앞에 시간에 얘기해서 장애인 범주를 얘기할 때 핸디캡이라는 용어 대신에 people with a disability라는 말을 쓴다라는 얘기들을 잠깐 지나가면서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신 분 대충 들었다고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전인격 존중이라고 하는 거는 장애를 지닌 신체의 일부만을 주목하는 왜곡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애는 그 사람이 지닌 신체의 일부다. 그 사람이 지닌 여러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팔 하나 없는 장애인인데 달리기도 안 시켜주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장애인이었어. 근데 요즘에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냥 팔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달리기를 못하는 힘든 다리가 불편한 친구들한테 요즘에 한참 웹툰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다 같이 손잡고 달리는 거. 그래서 결과나 조건 등등이 평등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었었는데요. 장애 자체를 갖다가 그 신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이 신체 장애인이라는 걸로 그냥 국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허경아라는 사람이 있으면 허경아가 어머 팔이 불편해 라고 규정을 짓는 게 아니라 허경아는 장애인이라는 걸로 규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통해서 그 사람 전체를 장애인으로 규정짓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장애라는 결함이나 결손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신체 일부다. 그리고 특징이다 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전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들이 장애인 복지의 이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안 장애는 개성이다 뭐 이런 문구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장애는 개성이다. 그리고 공모전도 많이 했었어요. 장애라는 용어 대신 장애인이라는 용어 대신에 왜 장애인이라고 써야 되지?
저 사람은 뭐 팔이 하나 부족한 사람이고 기타 등등의 특성을 가진 사람인데 자 그러면 뭐라고 쓰지? 우리 장애는 개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은 개성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뭐 어떤 학생들은 별을 품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쓴 사람도 있었어요. 뭐 보다 나가서 더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안에다가 또 다른 꿈을 품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긴 한데 별이 어딨냐고요. 그렇죠. 심사위원들은 그래서 점수를 주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장애 자체를 놓고 예전에는 그냥 장애인이라고 했던 것들을 그 사람을 특성으로 보고 이 사람 자체는 나랑 같은 사람이야 라는 용어들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들은 계속 던져지고 있어요. 장애인 날 맞이해서 장애인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아직까지 장애인이라는 말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예전엔 이 81년도에 장애자라는 말 썼잖아요. 그렇죠? 놈자자 써가지고 그러다가 장애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 초반, 99년도 후반에는 장애우라는 용어를 잠깐 썼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긴 나는 그 시대에 안 태어났어 이러면 할 말 없지만 자 장애우라는 용어를 한때 썼었습니다. 그게 이제 벗우자를 써서 장애인과 조금 더 친근한 표현을 갖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운동 차원으로 만들어졌었던 용어이긴 한데요. 지금은 장애우라는 용어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표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가끔 퀴즈에 나오죠. 장애인, 장애우, 장애우가 맞다, 삑 이런 거 퀴즈 문제 본 적 있어요? 이 복지부의 뭐 이렇게 인식 개선 이런 이 애니메이션에 보면 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애우라는 것들은 장애를 대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그러니까 전체로 장애인을 보는 게 아니라 전인격으로 볼 수 있는 용어가 뭐가 있지? 라는 질문들은 여전히 던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답은 정확하게 안 나왔더라. 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장애인이란 용어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라면 뭐라고 쓸까라는 생각 안 해봤죠? 하긴 장애인도 개념화 안 됐는데 그 개념화 안 된 사람들을 다르게 정의하려면 좀 더 힘들긴 하겠어요. 하지만 고민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잠 안 오시면 고민해 보세요. 근데 책 보다 보면 바로 졸리죠, 또. 자, 장애인 복지의 이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의 사회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공존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장애인의 사회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 그 다음에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들을 복지의 이념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사실상 이 사회의 조건들은 비장애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소수이다 보니 이제 현재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소수이다 보니 환경을 바꿔야 돼 어쩌고 저쩌고 기타 등등의 개념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들로 누구나가 장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사회 환경들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조건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장애인 복지의 이념이다라는 얘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사회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장면에 장애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 변화,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가 지향하는 이념이고 가치관념이다라고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장애인 복지의 이념 네 번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장애인의 사회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 복지를 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의 이념 다섯 번째입니다. 자립과 정상화인데요. 사실은 이 정상화 개념은 나중에 담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 다시 한번 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정상화는 문제 등이나 기타 등등에 꽤나 나오게 되는 용어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가볍게 맛만 보고 가면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에 덴마크와 스웨덴 등지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 나올 때는 이 발달 장애인들이 너무나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 시설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발달 장애인의 기회 평등을 주장하면서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점차적으로는 다양한 해석들이 만들어지면서 장애인 자신의 변호, 스스로의 변호에서부터
사회 자체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중심들이 바뀌어갑니다. 처음에는 발달만 위해서 있다가 지금은 전체의 변화들을 강조하는 것들로 정상화의 중심이 이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노인, 여성 등등등등등등 결국 이 생존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국가, 사회, 지역사회는 불리한 조건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모든 욕구를 충족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정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 생활을 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맞춰가는 것들이 정상화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고민이 들죠. 정상이 뭐야? 라는 고민이 듭니다. 자, 이 고민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정상화 담론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에는 이 장애인, 정상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뺨 맞아요.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고 정상적인 게 뭐지? 라는 퀘스천 마크를 달면서 계속 정상화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정상화 얘기를 하면서 그 정상화는 앞에서 제가 잠깐 빼먹었었는데요. 자, 나중에 다시 개념을 잡을 거지만 일상생활의 발달, 그다음에 생애 주기, 그다음에 보편적인 365일 동안 비장애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활 이런 것들에 장애인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정상화란 개념이다라고 머릿속에 좀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지금 장애인 복지의 이념 5번째 건데요. 자립과 정상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상화가 그렇다라고 하면 자립은 뭐냐? 자, 자립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상화랑 뛸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적 기본적인 욕구인 동시에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전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뭐예요? 장애인 복지 이념. 자립하도록 하는 것과 정상화를 하도록 하는 게 장애인 복지 이념이다라는 건데요. 자, 정상화를 통한 장애인 자립을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죠. 그래서 자, 앞에서 나왔던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 통합. 1997년도가 되면서 참가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자, 자립과 정상화는 사회 통합과 참가의 보장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전 단계의 과정들로 보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으면서요. 장애인 복지에서의 자립은 일상생활에서의 동작의 자립, 직업적 자립, 경제적 자립 등등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6번째 이념입니다. 사회 통합과 참가의 보장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이 시간에 마무리한 단계에서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것이 장애인 복지의 개념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 개념과 실천 개념을 보고 가면서 이 목적 개념과 실천 개념 이후로 장애인 복지의 목적, 목표 이야기를 가져왔었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다? 장애인의 사회 통합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 수단적인 목표로는 개인의 전인적인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과 사회 환경을 개발시키는 것들이 포함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자, 장애인 복지의 이념을 지금 보는 마지막 가운데 6번째는 사회 통합과 참가의 보장이라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마지막 이념입니다. 이거는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이면서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참가라는 게 나옵니다. 참가는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라는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지역사회 성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에서의 참가. 보편적으로 학교 가서 자, 소풍을 가야 돼요. 너 다리 아프니까 오지 마. 이거 안 되는 거죠. 다 참가하게끔 만드는 거. 이런 기본적인 참가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참가는 정책 결정 단계까지의 참가도 다 포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 기억에는 한 2005년? 아니 2007년 이 정도의 이제 장애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 선거연대, 정책 선거연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들이 연대해서 선거 때 나올 수 있는 정책, 공약들을 만들어서 당이나 뭐 이렇게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정책 내용들을 전달했었던 운동들이 붐처럼 일어났었죠. 그리고 아울러서 그 이후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이 정책을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들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것 안에 본인의 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들은 이 정상적이고 자주적인 삶이 아니라 시혜적인 성격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통합과 정치 기타 등등까지의 참가를 보장하는 것들이 장애인 복지의 이념이다라고 잡고 있으면서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든 기회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까지를 머릿속에 넣으면서 장애인 복지의 이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했던 것들을 중간중간 제가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뭐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